방지법을 적절하지 않다. 나쁘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깽판을 친다라고. 전세방 구하는데 너도 좀 부담해라. 특권을 갖고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특권을 주고 수당을 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궁극적으로 돌고 돌아서 나비 효과처럼 여러분들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대한민국의 이슈들을 법률적 해석과 그리고 또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 썬데이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썬데이로의 MC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두 분의 패널, 굉장히 날카로운 해석과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시죠. 먼저 김동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썬데이로에 굉장히 파이팅 넘치시는 우리 기자님, 주영민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송 나왔거든요. 주변 분들이 혹시 보셨나요? 반응이 어떠신던가요? 보시면. 다행인 게 와이프가 실물보다는 머리가 좀 더 작아 보인다고 말을 해줘서 조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카메라가 잘 받으시는 타입이시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이 시청하신 분들 소감을 들어보니까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채팅창을 보면서 이렇게 소통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죠. 더군다나 이제 시사적인 부분 그리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무겁게 접근을 하는데요. 저희는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은 그러한 어떤 방송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또 열혈각흔히 별풍선을 쏴주셨네요. 저희가 이제 첫 방송을 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각각 좀 이런 부분은 첫 방송이라 확실히 부족하구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기자님부터 한번 좀. 일단 생애 첫 방송이어가지고 다 부족했던 것 같고요. 생애 첫 방송이. 여기 다 아시겠지만 저는 생애 첫 방송이어서 모든 게 부족해 보였고 오늘은 좀 지난주보다는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그래도 하겠습니다. 첫 방송 치고는 상당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별로 안 떨고 이렇게 횡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시던데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그 모니터링 해보시니까. 그래도 우리 주 기자님 첫 방송인데도 아주 그림이 좋았어요. 워낙 우리 전 변호사님께서 MC를 훌륭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MC죠. 저도 사실은 MC를 보면서 두 분들하고 하는 거는 저도 사실 좀 이끌어 나가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색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채팅창에 좀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나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주세요. 신선한 것 같다. 좋습니다. 요요코코님. 엄전 남자친구님이 지식을 공유하는 방송이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조금 솔직하고 발칙한 법률 시사 토크쇼 썬데이로입니다. 시사 돌직구 탑3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이 많이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 청년 실업. 이게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기자님,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쉽게 말해서 지금 청년 실업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재미 삼아서 하는 말 중에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어떤 걸 내세우는 것들은 정말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약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라는 얘기인 거고 또 그만큼 경각심이나 걱정을 하기 때문인데 언젠가부터 총선 대선하면 항상 나왔던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실업인데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 건 분명하고요. 또 사회적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또 좋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조어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청년 실업과 관련된 것들도 요즘 신조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3포 세대니 M포 세대니 그다음에 헬조선 같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말은 반드시 이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요즘 7포 세대가 또 유행하잖아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 집 마련 포기.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직장이 없다 보니까 대인관계 포기. 또 있어요. 그게 5포 세대고 꿈 포기, 희망 포기. 참 이런 뉴스를 들으면 기성세대로서 정말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죠?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죠. 근데 각각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이 다 분분하신 것 같아요. 청년 실업의 당사자분도 그렇고 뭐 정치인, 기업인들 전부 다 청년 실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그 청년 실업이 왜 생기고 있는지, 왜 심화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그 주 기자님, 청년 실업의 원인이 뭐라고 좀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뭐 청년 실업에 대한 원인은 뭐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서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IMF 이후에 뭐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점점점 취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청년 실업의 원인을 볼 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뭐 경제가 성장하고 그런 시기에서 점점 사회가 나아져 가는 순간에서도 그 일자리 자체가 많이 변화를 했거든요. 최근 한 20년 사이에 아마 가장 크게 일자리가 변화된 것 같아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는데 대한민국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 생겼고 그 이후에 점점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 됐죠. 그리고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더 있다고 얘기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자리가 다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갈 데가 없고 근데 취업하고자 하는 인원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채팅창을 보니까 프린스터님이 의치대, 수의대, 한의대, 약대, 교대가 답이네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저것뿐만 아니죠. 뭐 공무원도 있고요. 온갖 자격증이 있는 전문직들이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과거에도 선호했지만 지금 더욱 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변호사하면 대단히 이제 좋은 직업군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저보다 더 후배 변호사들을 보면은 실업자 변호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나와서 1년 넘게 직장을 못 구하는 변호사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서 모르고 계시는 그 세계가 또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또 노력을 안 해가지고 지금 당연히 너네가 취직을 못하는 거 아니냐, 노력을 해라. 이게 아마 뭔가 반어법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청년 실업 자, 원인이. 우리 변호사님도 네. 지금 뭐 후배들이 참 수입이 적다, 취직이 안 된다 그러는데 바로 이유는 뭐냐? 모든 업종에 공급 과잉이 왔다는 겁니다. 공급 과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 지금 15년 만에 최고거든요. 15년 만에. 그런데 청년 실업률이 지금 몇 프로냐? 9%에서 약 지금 10%까지 상승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은 뭐냐? 전 세계가 지금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저성장 시대에 돌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윤이 안 생기니까 채용률이 저하된다는 거죠. 채용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을 다니는 기존 취업자들에게 소위 노동비용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역시 우리나라에 지금 국립대, 사립대뿐만 아니라 대학 4년제 대학이 226개 대학에서 해마다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데 그들이 갈 곳이 한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급 과잉이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모든 게.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업 이윤이 낮아져서 채용이 낮아지는 거는 사실 뭐 경제학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또 예전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한켠에서 뭐 대기업에서 그 사내 이익잉여를 보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국회의원이 그거에다가도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도 다시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이중과세 문제가 또 생긴다. 왜? 이미 법인세니 뭐니 돈 다 내고 법인 소득으로 잡아놓은 돈인데 그걸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는 2번 세금 내는 거 아니냐 같은 돈에 대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대기업들은 어쨌든 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은 기업의 이윤이 낮아서 채용이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생각하세요? 중요한 문제는 고용 없이 경제 성장만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경제 성장해 오면서 최근에 이제 모든 기업이 그런데 아주 손쉽게 사람을 그러니까 뭔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기업이 힘들어졌을 때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또는 어떤 뭐 혁신을 해서 원가 재료를 줄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점점 그런 어떤 제조업이나 이런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심으로 가고 있고 또 사람을 쓰는 대로 가고 있는데 막상 좀
기업이 흔들리다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에서 사람 줄이는 걸 먼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엄밀히 따지면 투자는 하지 않고 성장은 돼 있는데 사람은 안 뽑고 그걸로 최대 효과를 내려고 하니까 뭐 자연스럽게 어려워진 건데 그 원인에서 어려워지니까 제일 손쉬운 사람을 줄이자 이런 방향이 갔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게 됩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정권 재창출 이것만 가지고는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는 이유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정권 재창출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어떤 정부나 사회의 어떤 청년 실업 해소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있죠.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청년 인턴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청년 인턴제라는 건 졸업 앞둔 대학생들한테 미리 취업을 해서 중소기업이나 또는 뭐 대기업이나 일정 기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 취지로 청년 인턴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이 청년 인턴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러니까 경험을 쌓고 정규직이 되는 과정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대기업을 뭐 중소기업 들어가서 청년 인턴제 해봤자 대기업으로 바로 연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하나는 또다시 청년 인턴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정규직으로 또다시 이어지는 그러니까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시 비정규직만 더 이어지는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뭐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제도 해가지고 고용보험 가입했던 근로자가 실직하면 재취업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뭐 일정 기간 재취업하는 기간 동안에 뭐 돈을 지원해준다는 이건 계속 여러 가지, 있는 거죠. 예. 있는데 문제는 뭐 이런 것들보다 좀 각 지자체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성남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성남시에서는 이제 청년들한테 청년 수당을 주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 수당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액수가 얼마냐 뭐 많냐 적냐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은 어느 정도 청년들한테 돈을 주고 그 돈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고 있고요. 실제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성남 시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좋은 다른 그 돈을 받은 청년들이 그걸 소비함으로써 또 다른 서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지역 경제를 상황이 살리는 효과가 되겠네요. 있고 또 서울시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뭐 일자리든 주거든 공간 문제 위해서 청년들 그러니까 나이대를 정해서 19세부터 한 29세까지의 청년들한테 처음 6개월간 6개월간은 50만 원 정도로 지원해주고 또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서 좀 싸면서도 저렴하게 뭐 머물 수 있는 주거지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죠. 왜 네가 노력 안 하고서 사회 탓을 하느냐는 분도 계시고 이건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사람이 아무리 혼자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다. 지금 뭐 금수저 흑수저 논란까지 나오는 마당이에요. 그래서 뭐 부모를 잘 만난 애들은 무슨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걔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채팅창에 뭐 계속 그 올라오시는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예. 그렇다면은 야 국가가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고 내 개인 역량 개발을 해서 무한 경쟁 시대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제 그런 건데 좌우지간 우리 개인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정당하게 주어져야 되는 세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대학을 나와도 뭐 고졸과 대졸의 차이를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나와서 뭐 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가서 인생을 뭔가 보장받을 수 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뭔가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는 사회냐 그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 뭐 전문직도 요새 힘들다 하는데 전문직이 힘들면 월급쟁이들은 더 힘들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뭐 안 힘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있는 곳이 가장 힘들죠. 그래서 전문직은 뭐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전문직분은 또 나는 그건 절대 동의 못하겠다. 난 월급쟁이만도 못 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게 어떻게 똑같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 돈을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비교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업 문제는. 그래서 이게 참 저희들도 뭐 청년 실업에 대해서 참 논의를 했지만 이게 딱 부러진 대책을 만드는 것이 이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신규를 채용할 때 그 신규 신입사원의 어떤 그 가족 신상이라든가 또는 필요하지도 않은 그 영어 실력, 자기소개를 영어로 한번 해봐라. 이런 걸로만 채용하지 말고 그가 우리 회사에 취직을 한다면 오래 근무할 수 있을까? 인간성이 좋은가? 도덕성이 있는가? 사회성이 SQ가 있는가? IQ, EQ만 보지 말고 MQ, 도덕성 지수, SQ, 사회성 지수, 디지털 DQ 지수, AQ, 역경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봐가지고 말이에요. 뽑아가지고 이런 거 해야지 말이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취직하려고 스펙만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스펙을 쌓아야만이 취직한다는 거 버리고 말이죠. 국가 직무 능력. 이 학생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이 회사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좀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가족 신상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업인들한테 좀 당부합니다. 예, 네, 예. 기업인들, CEO님들 말이죠. 영어 성적이 필요하지 않은 직장에서 굳이 영어 성적을 요구하니까 네. 사회적인 비용이 쓸데없는 대로 간다는 그렇지. 말씀이신 교육 거죠? 비용이 많이 예, 들어가고 예. 시간 낭비란 얘기죠. 예, 예, 경제적, 예. 정신적 손실이 많다는 거죠. 예, 주 알겠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뭐 그 얘기는 매번 자, 하던 얘기 중에 이제 청년 실업 얘기 좀 예, 이렇게 청년 좀 실업은 제가 좀 흥분 좀 예, 했습니다.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예. 마무리하시죠. 예, 네. 어떤 분이 그 도월 선생님 성대모사 하는 거냐 뭐 이런 말씀 해주시고 계신데 예, 하여튼 굉장히 교수님께서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는 타입이라서. 저 기업인들한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맞는 말씀하신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청년 실업에 대한 주제는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게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객관적인 데이터나 수치들을 말씀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일반 그냥 시청자들의 그냥 우리가 일반 뉴스를 봤을 때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속 시원하게 서로 얘기를 해보자는 취지인 거죠. 이게 뭔가 대안을 가지고 나온다던가. 뭐 객관적인 무슨 뭐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해 가면서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갑론을박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두 번째 주제는 뭐 다소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운데요. 여러분들 요새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몰카. 지금 굉장히 몰카 시대입니다. 몰카 시대. 여러분들 몰카 아시죠? 몰카. 몰래카메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몰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남자분들이 피해자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여성분들이 아마 대다수의 여성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추 기자님 그 요즘에 몰카에 대한 이슈나 기사거리 뭐 워낙 많죠, 사실. 저 많죠. 몰카는 말 그대로 카메라 성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은밀하게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아지고 있긴 한데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2012년 2,400여 건에 불과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 7,600여 건으로 3배 넘게 늘어난 걸 보면은 이 몰카로 인해서 생기는 최근의 문제들이 너무 많고 뭐 우스갯소리로 몰카 전성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렇군요.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이 몰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나 몰래 내 모습을 찍는 게 몰카니까요. 그런데 제가 몰카 종류를 조사해 보니까 저기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차키형 캠코더가 있고요. 또 안경에도 있고요. 또 단추에도 있고요. 모자에도 이렇게 캠코더가 있더라고요. 이 몰카가 그냥 뭐 우리 이러고 있는 거를 우리 몰래 모르게 누군가 찍었다. 뭐 그건 초상권 침해 이슈 정도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뭔가 이렇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내용의 사진을 찍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이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거를 영리 목적으로 촬영했다던가 그러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몰카 사건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많죠. 요즘 몰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몰카에 대한 범죄도 많이 이제 잡혀 들어왔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이 강남 지하철역에서 몰카를 찍다가 현장에서 적발이 됐어요. 현장에서 적발됐고 이 사람이 진짜 법관으로서는 품위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민망한 수준의 짧은 치마를 입고 뭐 케이크 진열대에 서 있는 여성을 뒤에서 몰래 촬영한다든가 또 아니면 심지어는 치마 속 밑까지도 촬영을 한 게 단속에 걸렸는데 상반되는 판결이 최근에 또 두 건이 크게 나온 게 서울 북부지법에서는 이제 장소와 관련된 판결이 두 건이 나왔는데 하나는 술집 화장실 등에서 술집 화장실 밑으로 여성의 볼일 보는 모습을 촬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걸렸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몰래 촬영한 이 몰래카메라 제가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성폭력 특례법에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무죄가 나왔어요. 왜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공공장소에서 촬영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여기 술집, 이 호프집의 화장실은 공공장소가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공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화장실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 특례법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라고 판결을 내서 좀 황당해했던 사건이 있고 이상하네요. 반대로 네. 대학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은 부분은 이 사람은 징역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앞전 판례와 비교해 보면 여기는 대학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니까 뭐 공공 장소의 화장실에 해당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분은 가중 처벌을 받았고 더 재밌는 건 이제 작년에 떠들썩했었던 거 여기 뭐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워터파크 몰카 찍었던 거 있었죠. 이건 뉴스에서도 예, 나왔었죠. 뉴스에서 뭐 예, 대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에서 나왔었죠. 보도에서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게 애초에 그 찍었던 분이 누군지 찾아봤더니 여성분이었고 근데 문제는 이 여성분 찍었던 여성분보다 그거를 지시하고 유포하려고 했던 그 뭐 당시 애인이었던 것 같은데 남성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히려 뭐 판결로서는 징역을 더 4년 6월로 훨씬 더 징역을 세게 받게 되셨고 오히려 찍었던 그 여성분은 뭐 징역 3년 6월로 조금 앞선 남성보다는 좀 적게 받고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판례로만 따져봤을 때는 이 몰카 같은 거에 대한 뭐 형량이나 처벌 수준이 이런 거는 그냥 판사 마음대로 제각각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몰카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이죠. 거의 100%라고 봐야죠. 거의죠. 그러면 저 남성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시청자 계시는데 방금 주 기자님이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법률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14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카메라 등 촬영 이용죄라고 나와 있는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기계 등을 이용해서 몰카 등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촬영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그거를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대여하게 되면 가중처벌이죠. 이런 사람들은 유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 바로 이게 이 특례법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몰카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죠.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책을 어느 정도 논의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성폭력법에 따라서 처벌받는 거는 맞지만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의 증가세는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적인 어떤 취향이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적인 취향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뭐 찍고 놀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성적 취향이 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취향이라면 그 다른 사람이 알게 됐을 때 얻게 되는 그런 피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님 뭐 대책 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솔직히 상당히 어렵죠.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몰카를 촬영하냐 하지 않냐 그러니까 촬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유포 말고 촬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개개인마다 이건 도덕적 관념에 따라 다른 거라 뭐 남의 은밀한 부분을 촬영하고 싶은 욕구가 뭐 모든 사람이 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찍는 사람이 또 자기만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서 찍는다면 과연 이것까지도 뭐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유포하는 것과 관련돼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이죠. 근데 저희 계속 이제 촬영하고 그 부분을 유포하고 뭐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는데 또 이거에 대한 처벌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도 계속 몰카 범죄가 계속 실무상 강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 규정 자체는 뭐 3년이야, 뭐 5년이야, 7년이야 막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실제로는 벌금형으로 대부분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걸 정말 많이 해서 범죄가 있는데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을 때 그런 때는 이제 가끔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외국과 비교를 해보면 또 다른 게 외국은 그냥 자기가 그런 몰카들을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유포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다운만 내려받아서 뭐 실제 예를 들자면 여자 화장실 몰카를 한 90GB 달하는 영상을 수집한 프랑스 남성은 실제 프랑스에서 집행유예 10개월을 선고를 받았대요. 그냥 수지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반대로 찍혔던 피해자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찍혔던 여성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누드 동영상이 몰래 찍혀가지고 유출됐는데 그 사람이 재판에서 승소해서 받은 게 우리나라 돈으로 660억 원. 그러니까 미화로는 5,500만 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강력한 돈 처벌이 있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채팅장을 보니까 애인 사이에 서로 동의하에 찍어놓은 것이 뭐 유출이 됐다. 유출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올리거나 그 유포시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유출을 직접 한 사람이 일단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거는 그건 당연히 처벌을 받고요. 영상을 가지고 있어도 처벌을 받느냐?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 거는 유일한 게 있어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에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그거는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나머지 성인물들은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를 유포했을 때 뭐 음란물 유포죄라든지 이런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몰카 천국의 우리의 올바른 해법에 대해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어렵습니다. 이거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어렵고요. 예.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이 다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몰카 부분은요. 저는 이런 해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IT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어차피 IT가 발달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처럼 바이러스를 퇴치시키는 백신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만들어지면 그 몰래카메라로 찍히는 경우에 뭔가 알아챌 수 있는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개발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IT에는 IT로 맞서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긴 하죠.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게끔. 근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철학도 잘 몰라서 그걸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억제하고 네가 임마 그러지 말아야지. 배운 놈이 그래서 되겠어? 라고 하지만 판사도 성추행하고요. 변호사도 성추행하고 검사도 성추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많이 배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사고방식을 고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IT는 IT로 해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걸린다 그러면 이거 쉽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안 걸리는 뭔가를 또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그들만의 또 전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몰래카메라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 이건 뭘까요?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죠. 좀 안타까운 사연이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사연이기는 한데요. 세상에 이런 재활용이 주사기제 사용해서 이제 C형 간염 논란이 집단 간염이 됐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주사기를 재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 신문에서는 그쪽으로 이제 좀 언론에서는 많이 그리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C형 간염에 집단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한 정형외과에서 이게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주 기자님.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원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C형 간염이 발병을 한 거죠. 그중에 거의 306명에 발병을 했고 이 중에 치료까지 필요한 사람이 153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서 최초의 원인은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 안에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겠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어차피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나 이런 걸로 전염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혈액이 섞여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유추가 되니까 혹시 여기서도 주사기를 재사용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걸로 이 의심이 가서 그렇게 보도가 나갔는데 사건이 커지고 또 해당 병원장이 억울하다는 유서 남기고 자살을 하면서 좀 깊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단순히 이게 주사기 재사용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주사기 약 자체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른 감염 물질이 그러니까 C형 간염이 유입되면서 다량으로 확대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주사기를 재사용했는지 여부도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제 밝히던 도중에 그 해당 병원의 원장이 자살을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좀 재사용인지 아닌지 여부조차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리고 꼭 재사용뿐만 아니라 다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이제 이분이 죽고 나니까는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술할 때 이분이 극구 자기는 주사기를 재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가능성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다 묻혔던 상황이었었고 실제로 저희가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한 병원에서 감염됐으니까 주사기를 일회용 주사기를 한 번만 사용해야 될 걸 여러 번 돌려서 사용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했던 것들이 보도화되면서 모든 화살이 글로 갔던 거였죠. 재사용으로 인해서 그런 거다라고 마치 팩트가 그런 것처럼 전이가 된 상황이네요. 교수님, 이게 주사기 재사용은 지금 이 사건과는 상관없이 이 사건에서 재사용이 됐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주사기 재사용 자체를 지금 법률로 금지하고 있거나 하진 않나요? 이런 법이 있지 않나요? 의료법에 이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거 그거 불법이죠. 그러면 의료법을 적용받는 거 아니겠어요? 의료법이요? 네, 의료법. 예. 사실은 주사기 재활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더라도 비윤리적인 소위 의료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의료법의 의료인이라고 하는 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말하는 건데요. 뭐 1개월 영업 뭐 정지한다, 자격 정지라든가 뭐 이런 제도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번 원주 그 정형외과 의사 원장은 재활용을 꼭 했겠느냐? 제 생각은 재활용 정도는 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뭐가 잘못 오염되지 않았는가? 그 전문 용어로 말이죠. PRP라는 게 있어요. 네. 자가혈 시술인데 이거 시술할 때 그 마취제가 있어요. 국부 마취제를 갖다가 리도카인이라고 하거든요. 법률 용어로. 리도카인에다가 PRP를 섞는 과정에서 어떤 좀 전염이 되지 않았느냐. 아까도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역학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원주시에서도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있으면 원인이 밝혀지겠죠. 그런데 참 한 의사가 자살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족들 전반적인 거 사회적인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네. 뀨랑네님이 결국에 유족들 포함 피해자가 제일 고통받는 건데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이 주사기 때문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기자분들도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써야지 자극적인 기사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고 뭐가 어떻다 하더라 이러는 거는 뭐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속 시원한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채팅창에. 그래서 팩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단으로 이게 몇백 명이 이렇게 한꺼번에 감염이 됐으니까 기사화가 된 건데 몇백 명이 아니고 한두 명이면은 그러면은 그건 아무 일도 아닌 것이냐. 그 원인은 어쨌든 똑같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어떤 제도적인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변호사님 예, 제가 한 네. 말씀 드릴게요. 그 의료계 한 관계자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윤리위원회 회부하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사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한 의사가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슴 아프고 피해자들만 지금 많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지금 보상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C형 간염의 경우엔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한 1,000만 원 얘기가 나와서 정도요? 1,000만 원. 그게 뭐 아마 일반적인 간염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마 C형 간염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그렇게 흔한 간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료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그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자기가 고스란히 자비로 부담할 수는 없어서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일단 뭐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걸 발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는 게 과연 전액을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거니와 그 예산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이런 지금 여기 집단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집단으로 아닌 데는 그럼 왜 지원을 안 해줬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형평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받는데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할지 몰라도 이렇게 걸린 분들이 뭔가 이런 정부 차원의 지원 말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네. 혹시 뭐 민사소송을 걸 대상이 사라졌죠. 뭐 이 부분은 저보다는 교수님이 더 뭐 제가 이제 말씀 드려볼게요. 민법상 이게 이제 상속법에 해당되죠, 변호사님. 예. 이제 이 본인이 사망을 했으니까 그 본인에 대한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이제 상속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상속인들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모든 법률적인 걸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만약에 민사소송을 해서 그런 손해배상을 상속인들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예. 근데 상속인이 맞습니다. 상속을 받지 네, 않으면 네, 네. 청구가 불가능한 걸로 그러나 알고 있고요. 예.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실무적으로 보면 상속 포기를 하는 이유는 그거잖아요. 빚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재산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를 아마 유족들 입장에서는 계산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병원장이셨기 때문에 물론 뭐 돈이 무조건 많다 이건 아니지만 남겨놓은 재산에 대비 그걸 계산을 했을 때 상속을 포기하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아마 포기하시게 되겠죠. 아니고 그 병원에서 아버님이 뭐 그
만드신 그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있었던 그 병원에서 이뤄진 일이니 우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다 보상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 지금 현실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지금 역학조사에 의해서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그 해당 병원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게 또 어렵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것도 또 이게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 위자료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리고 치료비를 일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종래 신형 간염을 걸렸던 사람이 이번에 또 걸렸다면 그게 이번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사소송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의료분쟁 조정원 통해 가지고 조정을 받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것도 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의료분쟁 조정 자체를 그러니까 조정 중재 신청을 하려면은 신청인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피신청인도 반드시 그 중재하는데 참여를 해야 된다는데 병원장 피신청인인 병원장이 지금 현재로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루어질 수 없어서 사실상 뭐 국가가 나서지 않는 이상은 뭐 예. 민사든 아니면은 어떤 조정을 통해서든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입니다. 뭐 기자로서의 변명을 하자면 초반에 이제 일회용 주사기와 관련된 보도가 나갔던 이유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어느 정도의 사실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던 거였고 실제 복지부가 지금 현재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자체를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국회 통과를 조속히 좀 통과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이 부분의 문제도 현재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썬데이 로가 예, 금주 선정한 예, 시사 돌직구 탑 3였습니다. 이런 법 저런 법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국회 본회의에 발의된 법안이나 내지는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 내지는 계류 중인 법안 그래서 우리 생활에 뭔가 밀접한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법률 그런 법률의 내용들, 중요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는 그러한 어떤 코너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 저런 법입니다. 네, 자, 오늘 김동수 교수님께서 예,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법률에 대해서 예, 얘기를 좀 해주실 것인지요? 이제 4월 13일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선이 열리죠. 그래서 국회의원들 후보들을 포함한 또 전 국민이 좀 정말 조심하고 알아야 할 그런 법률인데요. 그게 어떤 법이죠? 그게 이제 일명 공직선거법입니다. 예, 공직선거법이요, 여러분들. 공직선거법의 어떤 좀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시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선거운동할 때 쓰는 그런 비용 말고요. 국가에다가 먼저 이렇게 보증금처럼 맡겨놔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걸 기탁금이라고 불러요. 기탁금 제도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3억 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뭐 시도의회 300, 시도지사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기탁금이 정해져 있어요. 적어도 이 돈이 있어야 예, 이제 가는 거고요. 이게 선거 때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거 돌려받나요, 교수님?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이거 무조건 돌려받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국회의원 선거가 1,500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 기탁금을 냈다가 어느 때 돌려받느냐? 100% 받는 경우가 있고 50% 받는 경우가 있는데 100% 받는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후보자가 유효 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얻어야 100%를 받습니다. 아, 네. 그런 그러나 기준이 있군요. 후보자가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일 때는 50%. 그런데 유효 투표수의 100분의 10 미만일 때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를 많이 못 받으면은 네. 그 사람을 난립한 후보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그렇죠. 그냥 나와서 했다라는 걸로. 그래서 기탁금 전혀 반환이 안 되는 거죠. 교수님 그 공직선거법 위반했을 때 뭐 처벌이라든지 그리고 뭐 좀 사례들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많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오시게 되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이라든가 네. 또 뭡니까 사회단체, 종교단체, 청년단체, 여성단체, 노인단체, 재향군인단체, 뭐 시족단체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에게 단체에다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은 또 그런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사람들은 공직선거법 230조에 의해서
매수 및 이해 유도체. 그러니까 이런 법률이 있는데 그냥 무식 중에 내 동창들한테 기부하는 거예요. 야, 동창에 너희들 뭐 식사 대금 줬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참 시비 걸면 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때문에 후보자들이 좀 상당히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그 우리 선거 그 우리 모든 선거인단이 선거인들 선거인들이 그 후보자들 벽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전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찍거나 하게 되면 훼손하게 되면 이것도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는 거. 투표권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그 정당의 후보가 얼굴도 보기 싫어. 그래서 확 찢어버린다던가. 네, 그럼 안 되죠. 거기다 뭐 매직으로 그어놓는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상대방 후보자를 비방하면 안 돼요. 후보자 비방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상대방이 사실관계가 있어가지고 비방했다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엉뚱하게 사실관계 없는 내용을 비방했다. 이것도 후보자 비방죄 해가지고 상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뭐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선이 되고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몇 가지 있을까요? 기자님들이 더 아실 것 같은데. 뭐 사례 몇 가지를 들자면 예.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인천에서 한 언론사와 관련된 일이었는데 언론사가 이 후보 예정자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다.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최근에 걸려들었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이 잡지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게 주 수입원이었긴 했는데 특정 후보에 대해서 잡지 구입을 조건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써줘서 그게 기사가 이제 뭐 잡지가 만들어지면서 이분이 걸려들었고 그렇게 홍보해주면 안 되는데 홍보해서 특정 후보를 저희가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저희가 기사 하나 쓰는데도 되게 민감해져요. 기사 하나 잘못 쓰면 어떤 특정한 한 지역에서 한 후보에 대해서 유리하게 기사를 쓰면 그건 모두 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요. 또 아까 뭐 얘기했던 거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정당 당원 집회를 이용해 가지고 부정활동을 한 게 최근에 있었는데 한 지역에서 이제 환경봉사활동 및 단합대회를 개최하면서 당원들 와가지고 나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 이것도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문제가 생겼고요. 또 대표적인 사례 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가지고 걸려든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셨는데 국회의원 선거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올 수가 없어서 선거구 획정도 되지 않았는데 근데 마치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이 자기가 좀 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온 것처럼 허위로 관련 정보를 보고서처럼 만들어서 뿌렸다가 그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었죠. 방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기관은 공정한 보도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 제8조에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은 지방직 공무원과 또 국가직 공무원 우리나라 100만 명의 공무원들은 이런 공직선거법에 공무원들의 중립 의무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선거권은 어떻게 될까요?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이 있죠. 그런데 피선거권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피선거권이요? 네. 뭐 대통령 40세 뭐 그랬던 것 그렇죠. 같은데. 대통령은 만 40세.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막 외웠었어요. 그거를 뭐 몇 살 해야 그럼 된다고. 국회의원은 25살인가? 그렇죠.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25세인데 국회의원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주거지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뭐 시도지사라든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선거법에 나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당에서 지금 동창회 이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육을 시키는 거지, 수시로. 그런데 저 어제 갔는데요.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은 공제 사실이 아니에요. 계속 자주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시험을 보든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넘어간 그 후보자에 한해서 후보 자격을 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엄벌에 처해야 돼요. 정말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가 안 걸려서 상대 후보가
이 후보한테 그런 것들에 밀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지역 일꾼 또는 입법을 할 수 있었던 분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그렇죠. 않게끔 네. 그렇게끔 잘 감시해야 되는 의무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인 자질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선거에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이런 법을 안 지키고 몰래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뭐 경찰이든 아니면은 뭐 정부든 아니면 뭐 어떤 단속 기관이든 또는 그거를 뭐 기자든 또 뭐 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좀 눈으로 지켜보고 그거를 좀 다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정착시켜보는 게 좋지 결과적으로 이제 않을까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선거 부정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좀 더 수준 높은 정치를 기대하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그냥 일반인의 시각에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송이에요. 두 분도 많이 좀 편안해지신 것 같고요. 뭐 졸리시거나 하신 건 아니죠, 두 분 다. 교수님 어떻게 두 번째 방송은 어떠셨나요? 좀 예. 편하셨나요? 네. 지금 생방송 진행하는 게 정말 힘드네요. 네. 침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또 우리 시청자분 또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방송이 되고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님은 어떻게? 지난주가 첫 괜찮으신가요? 방송이고 네. 이제 딱 한 주 지났는데 오히려 첫 방보다 두 번째 방송이 더 어렵네요. 이제 지난주는 저 채팅창이 거의 안 보여서 저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보이니까 저것도 신경이 쓰이고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저 채팅에 올라오는 얘기 중에 저희 주제와 맞는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이나 의견도 달 수 있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이 참 힘든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가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원고가 있긴 하지만요. 이 원고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 흐름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시청자분들하고 계속 소통하는 그 아프리카 TV 플랫폼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채팅창에 글 올려주시고 같이 공감을 하면 지금 이게 실시간 생방송이에요, 이거는. 매주 화요일 날 저녁 8시에는요, 지금과 같이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면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방송 프로그램은요, 다른 방송하고 조금은 달라요. 다른 이슈 다루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는 점도 다르고요. 좀 시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얘기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한다. 법률 방송으로 치고 들어가시면 검색창에 법률 방송 쳐서 그렇게 들어오시면은 거기에도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게시판에는 요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런 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법률 방송 홈페이지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8시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저녁 법률 방송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